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미스터리 세계사, 세상을 뒤흔든 역사 속 28가지 스캔들, 이 책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상당히 유명한 내용인데 이 마지막까지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좀 의외로 좀 적은 듯해요. 그래서 이제 부제가 모차르트를 죽인 것은 메독일까 살리에리일까입니다. 보통은 이제 모차르트를 좀 질투한 그 넘버 2의 비애, 이런 식으로 살리에리를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실제 역사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너무나 많이 아는 음악가이지만 모차르트, 그가 이 음악적 천재라는 데에는 아마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신동이었던 그는 자신의 이름을 쓰기도 전에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교향곡 중 절반이 8살에서 19살 그 이전에, 그러니까 미성년자 시절에 지어졌다는 아주 놀랄만한 사실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이 성향상 굉장히 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좀 변태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다만 그러한 성향이 있었다는 점이 이 살리에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작용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런 성향으로 살리에리를 좀 깎아내리는 데 이용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모차르트는 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병약했다고 하는데요. 매독, 장티푸스, 천연두, 기관지염, 폐렴, 그리고 류마티즘 열병도 세 차례나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91년 급작스럽게 쇠락해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요. 당시 나이가 35세였죠. 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고열과 구토, 그리고 요실금, 심한 발한 증상,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가 거주하는 방에서의 굉장히 심한 악취, 그리고 사망하기 2주 전부터 시작된 이 굉장히 몸이 부풀어 오르는 듯한 이 그런 질병.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병에 의해서 사망되었다는 좀 표현이 맞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독살설이 제기가 됩니다. 독살은 누가 했을 것인가? 여기서 이제 혐의점이 가는 게 당시에 모차르트에 가려져서 넘버 2의 음악가라고 불렸던 살리에리, 그가 곧 표적이 되었습니다.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 요즘 사람들에게 이 살리에리의 작품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아마도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실 살리에리의 작품은 그가 죽기 전부터 이 무대에서 급격하게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 이 분야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 모차르트와의 관계 때문이죠. 천재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질투해서 죽게 만든 이 살리에리, 바로 그의 역사적 혐의점입니다. 모차르트가 독살되었다는 이러한 소문, 그가 너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모든 사람에게서 살리에리가 범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1781년부터 2년여간 이 사이에 자신의 부친에게 보낸 여러 편지에서 나는 살리에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공표가 되었고요. 살리에리에게 이 당시 그 왕궁의 공주들의 음악교사 자리 번번이 빼앗겼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모차르트가 당연히 그 자리를 좀 차지하고 나름 좀 꿀같은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많으니까 좀 부들부들하고 유한, 그리고 대인배의 풍모가 있었던 살리에리에게 그 자리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리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가 이끄는 이탈리아 일당파, 왕궁을 장악하고 있어서 모차르트 자신의 오페라가 공연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이 이제 모차르트 파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모차르트는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니까 어쩌면 본인이 직접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이 당시 유럽의 상황을 보면은 이 살리에리처럼 이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온 음악가들이 이 궁정 음악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합스부르크 왕실이 다스리는 신성 로마 제국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에 속했던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모차르트는 살리에리를 사기꾼이라고 계속 욕하면서 비난하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좀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은 상당히 달랐다고 합니다. 1786년 기준으로 보면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요제프 2세가 자신의 궁전 연회에서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오페라 대결을 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대결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모차르트의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대접을 받았다.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당시 연회장에서는 이 살리에리의 음악이 먼저 말은 그 다음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먼저 공연되었고요. 모차르트의 극장 지배인이라는 작품은 그에 뒤이어서 공연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작품의 승리가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승자는 살리에리라고 할 수 있었죠. 살리에리의 작품은 이 노래와 이야기가 잘 어우러졌다는 천사를 받았는데 반면에 모차르트의 이 극장 지배인, 노래는 너무 적고 대사는 지나치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매끄럽지도 못하다. 이런 좀 혹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살리에리의 승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탈리아 악파가 이 독일 출신의 악파를 좀 눌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내용일 듯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런 대결들이 유난히 많았는데요. 대부분 살리에리가 승리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좀 인기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으로 많이 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끊임없이 이 자신의 처지를 안 좋게 만드는 아니면 그런 듯한 이 살리에리를 비난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도와 빈도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차르트가 사망한 뒤에 그의 독살설이 불거지게 되었고 그의 가장 좀 중요한 혐의점을 받는 용의자로 살리에리가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살리에리는 물론이고 그의 지인들까지도 이 독살설을 강력히 부인했죠. 하지만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이 구설수를 원하기 때문이니까요. 당시 이 모차르트의 친척이었던 이 칼 마리아 폰 베버 등의 이 독일 음악가들에게 이 모차르트 독살설은 이탈리아의 음악가들을 공격하기 아주 좋은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분야, 어느 시대에나 당파 싸움, 이 세력 다툼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살리에리와 이 모차르트의 개인 간의 대결에서 시작된 이 내용들, 결국 이 국가 간의 그리고 당시의 음악 학파들 간의 경쟁으로 점점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지 상대방을 공격하니까. 근데 우리가 실력이 떨어져서 밀렸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결국 어떤 음모를 꾸며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했고 결국 이탈리아파가 음악계를 주름잡았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 먹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 모차르트가 사망하고 난 뒤에 살리에리는 그 기량이 더욱 출중해졌다고 하는데요. 그의 명성이 더욱 높아질수록 이러한 좀 뒷소문들은 그에 비례해서 또 더욱 커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살리에리는 아마도 이 독살 소문에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느꼈겠죠. 그래서 그가 죽기 몇 년 전에 그 다른 유명한 이탈리아 작곡가들에게 이 고충을 많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럽 이외에도 이 내용이 많이 좀 알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모차르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천하의 살리에리가 그를 독살을 했을까?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소문이 돌 정도인가? 이렇게 모차르트는 그의 실력이 뛰어남에 더해서 이런 풍문, 이런 소문의 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작곡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또 발생을 하는데요. 살리에리가 여기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교롭게 몇 년 뒤에 이제 치매가 걸렸는데 요양원에서 좀 지내는 도중에 간간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 내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치매 걸리고 좀 언행이 부자연스러우면 평소 심중에 있었던 좀 불안했던 내용들 말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리에리가 치매에 걸렸다는 내용은 쏙 빠지고 그가 모차르트를 독살한 것을
고백했다, 자백했다 이런 내용만이 또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정신이 좀 돌아오면은 살리에리는 여지없이 자신의 독백을 부인하고 억울해했죠. 당시 그의 죽음 당시에 음악신문 등에 나온 내용, 살해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각종 기사가 올라왔지만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기는 어려운 법이죠.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살리에리가 죽음을 앞두고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고 믿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전역의 대중들에게 모차르트 독살설은 기정사실이 되었죠. 그리고 현대 우리들에게는 아마도 이 대중매체로 알려진 부분이 큰데요. 1984년에 이 밀로스 포만 감독이 만든 이 아마데우스,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2011년경에 국내에도 상영되었는데 연극 아마데우스, 뭐 내용은 그냥 비슷합니다. 그냥 연극과 영화화로 그 툴이 좀 다를 뿐이죠. 이렇게 좀 공전의 히트를 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살리에리는 확실하게 이 대중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 살인범,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렸죠. 이 영화와 연극 이후 천재성을 가진 주변 인물에게 질투를 느끼는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질투했다는 이 내용, 과연 사실인 것인가?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모차르트가 당시에 이 요제프 2세의 신뢰 속에 명예와 부를 누렸던 살리에리를 질투했다는 내용이 더 많다고 하죠. 이는 그의 부친에게 보냈던 편지 속에 나온 모차르트의 이 편지 내용에도 있는데요. 황제는 살리에리만 좋아한다. 이렇게 계속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지방 출신인 살리에리, 이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음악에 빼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어린 시절에 부모가 세상을 뜨면서 어렵게 음악 공부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16살 때 합스부르크 왕실의 궁정 작곡가였던 레오폴드 가스만을 스승으로 모셔서 음악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당시 살리에리의 재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한 이 가스만은 살리에리를 빈으로 데려가서 음악을 가르치고 황제에게 소개하기까지 하죠. 살리에리는 스승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20살 때부터 오페라, 실내악, 종교음악, 이 각종 음악의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황제였던 요제프 2세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승이 별세한 직후인 약관 24살에 이 궁정 작곡가 겸 이탈리아 오페라의 총지휘자로 임명이 됐고요. 38살 때는 이 당시 음악가들의 최고봉인 궁정악장이 되어 사망하기 전까지 70살이 넘을 때까지 그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한 당시 유럽에서 가장 손꼽히는 작곡가였고요. 이탈리아어는 물론이고 독일어, 불어로도 쓰여진 그의 40여 편 가까운 오페라들, 18세기 후반 여러 나라에서 인기리에 공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787년 발표된 살리에리의 오페라 타라레, 당시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에게 재능을 주고 자신에게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만 허락한 이 신을 저주하는 영화 아마데우스 속의 캐릭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살리에리는 이 25살의 나이로 빈에 진출했던 모차르트를 처음에 좀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좀 많이 알려졌는데요. 모차르트가 기본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사회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살리에리는 물론이고 이 동료 음악가들로부터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모차르트와 이 살리에리의 관계는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좋아졌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모차르트가 이 부친과 주고받은 편지에서는 살리에리의 좀 뒷얘기를 좀 많이 했었지만 말이죠. 실제로 모차르트는 이 살리에리가 발표해서 큰 성공을 거둔 오페라 아르미다, 이 내용의 형식을 참고해서 돈 조반니를 만드는 등 기본적으로 살리에리를 좀 음악적으로 상당히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살리에리 역시 모차르트를 이 작곡가로서 인정하고 상당히 격려했다고 하죠. 이후 궁정악장이 된 이 살리에리는 자신의 오페라를 공연하는 대신에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무대에 많이 올렸고 요제프 2세를 이은 레오폴드 2세 대관식에서는 이 모차르트의 미사곡들을 직접 지휘하는 당시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이 말기 걸작에 포함되는 피아노 협주곡 22번, 교향곡 40번 이 내용들은 살리에리의 주선으로 초연에 이르기까지 하죠.
살리에리는 여기서 이 작품들을 직접 지휘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모차르트가 이 마술피리 공연을 관람한 살리에리가 자신을 칭찬했다. 이런 내용을 좀 자랑하는 편지를 여기저기 많이 보냈다는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살리에리는 이 당시 기록이나 후대 연구를 볼 때 기본적으로 상당히 관대하고 그리고 원만한 인품의 소유자였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모차르트보다는 오히려 이 살리에리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당대 작곡가들 루이지 보케리니라던가 크리스토프 글루크 같은 사람들과도 오히려 아주 친하게 지낼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라이벌이어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하고 친밀한 관계였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한 살리에리는 실직한 작곡가들, 음악가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와 각종 연주회들을 자주 개최해서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줬다고 하죠. 칭송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아주 훌륭한 교육자였다고 하는데요. 18세기 말에 그가 고수하던 전통적 이탈리아 오페라 스타일이 인기를 잃게 됩니다. 관객의 취향이 바뀌게 된 셈이죠. 지금도 뭐 몇 년만 지나면은 이 음악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변화의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살리에리의 음악이 잘 통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굉장히 좌절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이거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것이 보통인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고 그런데 획기적인 변신에도 성공을 합니다. 곧 그는 자신의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즉시 작곡을 중단하고 새로운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후배 양성에 힘썼다고 합니다. 살리에리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들, 루드비 반 베토벤, 슈베르트, 프란츠 리스트, 카를 체르니, 후멜, 마이어베어, 뭐 이런 아주 쟁쟁한 기라성 같은 이 음악가들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이 살리에리보다 유명하죠. 여기다 더해서 모차르트가 죽은 뒤에 이 모차르트의 부인인 콘스탄체, 자신의 남편 독살설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프란츠를 살리에리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살리에리는 제자들의 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무료로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아마 옛날 생각이 났겠죠. 본인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을 때 이 스승인 가스만이 이 살리에리를 걷어줬잖아요. 이 주변 사람들 덕분에 음악 공부를 계속해서 오늘의 자신이 있었던 그 과거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이 당시에 제자였던 이 베토벤, 살리에리 덕분에 오페라를 비롯한 이 성악 작법, 그리고 이제 대위법, 이런 음악 기법들을 마스터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남긴 각종 편지와 대화록 등에는 이 살리에리에 대한 존경심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살리에리는 또 슈베르트의 어린 시절에 그의 음악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음악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줬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작품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제자였던 베토벤과 슈베르트는 스승 살리에리에게 각종 작품을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 살리에리와 모차르트가 죽은 뒤에 그 음악의 유행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이 작품에 관해서를 보면은 살리에리가 그 생전 그의 오페라에서 흥행에 실패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생전의 인기만 보면은 아까 잠시 얘기했던 대로 모차르트보다 살리에리의 인기가 훨씬 더 높았죠. 한마디로 그가 이 선생만이 아니라 이 음악가 본업으로서도 능력치가 뛰어났고 그에 비례한 부와 명예를 크게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즉 질투는 모차르트가 살리에리한테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잠시 얘기했던 대로 18세기 말부터 이 살리에리가 주력으로 삼았던 이탈리아 양식의 오페라가 쇠퇴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오페라가 대중 앞에 선보이게 됩니다. 살리에리는 갈 곳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 살리에리의 2인자 칭호가 낙인화된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생전에는 여러 가지 평가 요소에서 이 살리에리보다 오히려 저평가를 받았던 이 모차르트의 음악들, 흥행 면에서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성공하는 그런 기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뭐 계속 사후에 이제 재평가 받게 된 셈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명성을 얻게 된 모차르트와는 반대로 생전에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살리에리였지만 오늘날에는 이 당시 시대를 풍미했던 여러 빈 고전파 음악가 중에 한 명, 원 오브 댐 정도로만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대에 활동했던 하이든이나 이 모차르트 등의 이 클래식계의 여러 좀 거장들, 이런 사람들과도 확실하게 위상 차이가 나는 그런 좀 현실이죠. 살리에리도 변화에 한번 몸담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철학을 응용하는 등 나름대로 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향의 작곡가였고요. 새로운 음향이나 음악 양식을 실험하기보다는 당대의 정통파의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고 무난한 길을 좀 택한 경향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등의 이 제자들, 그리고 살리에리에게 배웠던 많은 후배 작곡가들, 그러나 정작 음악적 롤 모델로는 살리에리가 아니라 하이든과 모차르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리에리가 나름대로 이 훌륭한 오페라를 많이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와 유행이 많이 바뀐 오늘날 흥행하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소로 임팩트가 좀 부족한 편이 좀 많습니다. 모차르트의 후기 오페라들을 보면은요, 설득력이 있는 서사를 갖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크죠. 등장인물들의 개성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살리에리의 오페라는 대체로 좀 스토리가 밋밋하고요. 등장인물의 성격도 아주 전형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그런 수준의 이야기로 좀 형성이 됩니다. 다만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좀 동시대 관습에 좀 더 충실한 살리에리의 오페라가 좀 부담이 적었다고 해요. 더 친숙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이 살리에리가 그 당시에 빈 음악계의 큰 손이었기 때문에 그의 오페라가 실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명성, 명망, 그리고 각계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이 돼서 살리에리의 작품들이 잘 팔렸다.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살리에리는 이 오페라 외에 좀 더 쉽게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뭐 독창곡이라든가 기악곡의 수가 유난히 적었다. 이런 점도 좀 마이너스로 평가가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좀 다시 재평가를 한다거나 좀 거장의 반열에 복권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20세기 후반 이후로 좀 잊혀진 클래식 작품들을 좀 재발굴하는 분위기를 좀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럽이라든가 이쪽의 음악계가. 그래서 이 살리에리의 이 각종 오페라들도 좀 다시 복권되고 있고요. 뭐 그의 여러 작품들도 좀 간헐적으로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무대에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셈이죠. 이 정리를 해보자면 살리에리는 모범생 엄친아 스타일, 모차르트는 개성 만점의 천재형 반항아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스토리텔링으로는 확실히 모차르트가 위에 있음에 분명합니다. 요즘 세상은 개인화, 그리고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임팩트가 있는 부분들을 좋아합니다. 오늘날의 사회 현상으로 보자면은 살리에리보다는 모차르트가 조금 더 입맛에 맞는 것이 분명할 듯 합니다. 능력 있는 모차르트를 지독히도 싫어했던, 그를 질투했던 이 살리에리가 열등감 때문에 모차르트를 죽였다, 독살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이 심리적 질병, 살리에리 증후군. 인간은 어쩌면 누군가를 미워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문득 다시 저를 뒤돌아보니 나는 지금껏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적이 많은가? 아니면 싫어하고 미워했던 기억이 더 많은가? 그 결과를 떠올려 보니 착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좀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28가지 이야기 중에 겨우 2개 했습니다. 26개 남았죠. 그래서 이거를 한 편에 하나씩 하려니까 이거만 한 반년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미스터리 세계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약간 좀 그 샘플, 맛보기 형식으로 어떤 주제와 타이틀로 진행을 하는지만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좀 허구성,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죠. 역사 속의 이야기로 어떻게 후대 사람들을 속이는가. 예, 그런 주제로 먼저 프랑스인들이 지어낸 국민 영웅 잔 다르크. 실제로 이런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큘라 백작부인 에르제베트 바토리. 그러니까 피를 먹는 귀부인이죠. 이 주변의 이 처녀들의 피를 욕조에 풀고 거기서 목욕을 해서 젊음을 유지했다. 아, 끔찍한 얘기인데 이 역시 역사의 마녀 사냥에 불과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 남자로 살았던 제임스 베리.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죠. 남녀 차별.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 자체에 귀천 그리고 가부 여부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여자가 의사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옛날에는. 이 시기에 이 과거를 좀 철폐하고 새로움을 찾아갔던 이런 또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임스 베리. 재밌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19세기 영국에서 태어난 닌자. 닌자라고 하면은 일본의 이제 정통 이제 무예가 그리고 각종 좀 거친 행동들을 하는 좀 해결사들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세계에 더 잘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영국에서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보위에 오른 여교황 요한나. 이게 교황에 관한 좀 추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을 모신다는 이 대전제로 각종 권력 다툼과 이 정파 분쟁, 그리고 지금도 바티칸에는 해마다 각종 신생아들이 엄청난 숫자로 벌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들끓죠. 여기에 교황 자체가 여자였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로빈 후드. 보통은 이제 뭐 부자들 또는 좀 지독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악당들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의적인데요. 이게 과연 진짜인가? 그럴 리가 없겠죠. 이 허구성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며진 모험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 과연 중국에 관한 이야기로 제대로 쓴 것인가? 이 사람이 제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가? 그에 관한 진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 대륙은 누가 처음 발견했는가? 역사보다 훨씬 이전에 무명인,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알려졌다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새로운 대륙이 나온다. 이 대전제로 그 무서운 항해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우주여행을 할 때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 죽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신대륙이 우주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 항해가들이 과연 어떤 걸 믿고 거기까지 갔던 것인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그런 구전된 내용들이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진짜 선구자는 다른 곳에 그 이전에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역사를 보면은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쓴 여왕 자체가 굉장히 많았고 또한 이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클레오파트라의 미모로 여러 영웅들이 막 흔들리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뒤흔드는 영웅들. 예전에는 전쟁의 시대였으니까 기본적으로 군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초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이 싸움 잘하고 머리 회전이 빠른 당대의 엘리트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좀 매력 있는 미모의 여성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엄청나게 이뻤다고 하더라도 과연 뭐 그렇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리고 목숨을 넘어서 나라를 들어 바칠 정도의 미모를 갖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후대 호사가들이 만든 얘기였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러시아 혁명기에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남겼던 이 라스푸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운명에 버려졌던 이 러시아 혁명기의 로마노프 일족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사실은 상당히
다르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라미드, 누가 지었을까? 외계인 제작설, 그리고 당시 신문명의 제작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미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지으니 할 때 그 몇천 년 이전에 또 다른 피라미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비한 내용이면 분명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관한 미스테리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8가지 이야기인데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고 조금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재미적인 요소가 떨어지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정된 볼륨 안에서 28가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각계의 에피소드들이 좀 짧아요. 그래서 좀 따로 찾아봐야 되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좀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미스터리 세계사 한번 일독해 보셔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모차르트 편 기념으로 제가 좀 모차르트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 협주곡을 한 곡 선곡해 봤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23번 아다지오 부분인데요. 한 7분 정도 돼요. 시간 되시면은 한번 감상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